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중대한 세 가지 영역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고 핸드폰이 그 세 가지에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5년 남짓이 됐는데 핸드폰이 세상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놨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게 됐죠. 분명 편리하고 좋은 물건이긴 한데 가끔씩 떠오르는 불편한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내가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 지하철을 타면 열의 9명은 핸드폰에 얼굴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제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진귀한 풍경이 되고 말았어요. 책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 평균 핸드폰 터치 수가 약 2600번이라고 해요. 2600번.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스타브레인 저자인 안데르스 한센은 스마트폰 탄생 이후 인간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예상보다 훨씬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세 가지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관련된 세 가지 영역이라 함은 제가 선택한 세 가지 영역은 집중력, 그리고 수면, 행복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천천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중력이에요. 근데 그 전에 좀 봐야 될 문장이 있는데 104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뭔가를 무시하는 거는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적극적 행동이다. 뭔가를 무시하는 거는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만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힘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높은 확률로 인간의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일례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수시로 폰을 확인하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했다가 핸드폰 만졌다가, 일했다가 핸드폰 만졌다가.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내가 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수많은 실험 결과는 이런 인간의 멀티태스킹 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착각할 때 뇌를 찍어보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일 사이를 재빨리 왔다 갔다 할 뿐이라는 게 밝혀진 지가 꽤 됐어요, 학계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업무를 하고 하나는 폰을 만져. 왔다 갔다 빠르게 하고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거를 뇌를 촬영해보면 이거 빠르게 했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 둘 사이를 포짝포짝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뇌가. 이건 동시에 하는 건 아니죠, 일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업무를 전환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렇게 전환하는데 이 전환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 들어가요. 전환 비용이. 이게 문제야, 이게. 전환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전환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일정 부분의 에너지가.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여러 학자들은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실제로 멀티태스킹 하는 게 아닌데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의 집중력이 늘 대조 집단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집단한테는 이렇게 멀티태스킹 두 가지를 하도록 시키고 한 집단에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시켰어. 이 두 가지 일 동시에 하는 집단도 나름 그래도 집중한다고 했겠지만 늘상 어떤 실험이든 간에 실험의 결과를 불문하고 늘 멀티태스킹 하는 집단이 집중력 부분에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꾸준히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멀티태스킹이 능력을 감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핸드폰과 일 사이 멀티태스킹을 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인간은 애초에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또 여기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핸드폰하고 자꾸 업무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방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방해 안 되게 무음 모드 해놓던지 아니면 핸드폰 뭐 꺼놓든지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넣어놔야겠다. 여기서 책에 좀 재밌는 실험이 나와요. 대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A, B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A 집단에는 스마트폰을 강의실 밖에 두라고 지시를 했어요. A 집단한테는. B 집단한테는 주머니에다가 스마트폰을 넣어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자신의 핸드폰이 다 강의실 밖에 있고 B는 무음으로 주머니 안에 있어. 핸드폰이. 자, 그런 상태로 기억력 및 집중력 실험을 시켜봤어요. 한번. 네, 어쨌든 이건 멀티태스킹이랑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두 집단 모두 스마트폰을 안 봤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근데 놀랍게도 집단 B의 집중력이 더 낮게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 수많은 실험, 비슷한 실험을 해봤는데 이후 수많은 비슷한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어요. 어떤 결과가?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이랑 가깝기만 해도 집중력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폰이 우리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기능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유는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에 있어요. 책 10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했잖아요. 뭔가를 무시하는 건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적극적 행동이다. 무시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에너지를 써야 돼. 그건 맞죠.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공부든 일이든 간에 뭐든 간에 집중할 때 에너지가 쓰인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를 무시하거나 참는 데에도 뇌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한다는 게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무시를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로 에너지를 써야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도파민 덩어리,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핸드폰을 만지는,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파민이 좀 생성되는, 그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 덩어리 스마트폰이, 뇌는 이미 알아. 얘가 이 스마트폰이 도파민을 자꾸 뿜어낼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뇌는 자꾸 스마트폰을 원하는 거야. 근데 도파민 덩어리 스마트폰이 내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꾸 주의를 뺏기는 거야. 이거 자꾸 만지고 싶어서.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지, 참기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뇌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을 무시하는 데에만 벌써 엄청난 기력을 쏟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당신의 집중력을, 여러분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주범. 좀 무섭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 하락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이. 내가, 업무 중에 자주자주 만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단순히 옆에 두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을 뺏어가는 존재였다. 여러 실험 결과가 이 결과를 증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여러분, 제 예전 영상에 보면은, 수면 투자라는 책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면을 제가 왜 요즘 들어서 굉장히 수면에 집중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식단, 운동, 수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너무 중요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지키죠, 본능 때문에. 네, 식단, 운동, 수면인데 이 중에 이게 요즘 많이 수면 부족을 현대인들이 많이 좀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면 부족의 절대적 원인은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다. 스마트폰과 많이들 있는 얘기지만은 이번에 한번 수면과 스마트폰 이용과 수면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확실히 수면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수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저 또한 예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영상에서도 그랬고 다른 책 리뷰에서도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많은데 수면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담이지만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루 최소 7시간 30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들도 평균 수면 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편 수면 중에 우리 뇌가 하는 주요 업무는 책에서 이건 나온 얘기인데 청소의 업무가 있대. 청소. 그 뇌를 청소하는 일을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한다는 거야. 자신을 청소하는 일을.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낮 시간 동안 뇌에 쌓인 단백질 형태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이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청소라는 게 그 뇌졸중, 치매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인간이 정복 못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원인을 학계에서는 요즘 이 뇌 청소의 부족으로 보고 있대. 그러니까 뇌 청소하는 게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뇌졸중이나 치매를 일으킨다는 거야. 또 이런 기능 외에도 이게 뭐 수면이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죠. 단순히 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책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흘 동안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이건 대충 여러분 이해 짐작되시죠?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4시간 내내 안 자고 버틴 사람이랑 이게 비슷한 수준이래. 그 집중력 떨어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성적으로 조금씩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만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집중력은 사실상 잠을 생판 안 자고 버틴 사람의 집중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수면 부족으로 발생하는 뇌 기능 저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냐면 문제는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중요한 수면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책에 따르면 이게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실험이 나오는데 한 600여 명의 이제 피실험자들을 추적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스플레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TV나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수면의 질이 그것과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빠졌대. 이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과 수면의 질의 하락이 정확히 정비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수면의 질이 점점점 하락해.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걱정하던 대로 늦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영향이 더 컸대요. 이 실험에서 보니까. 당연히 다음날 낮에는 피로감을 느낄 확률이 또 상승했겠죠. 그거에 비례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집중력이랑 마찬가지로 아까 집중력 얘기도 했지만 집중력과 마찬가지로 수면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스마트폰 사이 거리, 물리적 거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2,000에서 3,000명 사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잔 학생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21분 잠을 덜 잤대요. 여러분 이 21분은 이거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뇌를 다시 쌩쌩하게 만드는 뇌를 쌩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낮잠 시간이 15에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늘 못 잔 거야. 못 잔다는 거야.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내 몸 옆에 가까이 두면 둘수록. 여러분 이거 근데 공감되시죠? 어느 정도? 자다 깨면 자꾸 스마트폰 보게 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옛날이랑 달라. 요즘 우리 사람들 그 패턴이.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직접 자녀의 수면 시간을 또 조사해달라고 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부모에게 직접 한번 좀 봐달라. 보니까 침실에 스마트폰을 둔 아이들이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뭐 거실이나 딴 데 뒀던 아이들보다 평균 1시간이나 덜 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싶으면 결론적으로 내 방 밖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야 돼요. 깔끔해 결론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수면이 삶과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스마트폰은 확실히 수면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행복감인데 이 행복감과 관련해서 그 시어도어 루스벨트 옛날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비교는 기쁨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뭐가 기쁨을 앗아가요? 남과의 비교가 기쁨을 앗아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SNS가
자꾸 이 비교를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게 바로 이 SNS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뭐 있냐. 카카오톡도 일종의 카카오톡도 SNS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에 뭔가를 게시글을 올리면은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언제든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좀 외로움이 줄어든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은 이런 거랑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잠깐 적어볼게요.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SNS가 인간을 더 외롭게, 우울하게 만든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SNS가 인간을 더 외롭게, 우울하게 만든다. 이게 수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5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삶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저하된 그런 수치를 나타냈어요. 무엇보다 SNS의 소통 기능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결과들도 많이 나왔어요. SNS의 소통 기능. 우리가 SNS의 순기능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자유로운 소통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과 소통할 때보다 SNS로 소통할 때 전반적인 삶의 질과 기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왔대. SNS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대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결과는 확실히, 그러니까 SNS에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성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이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70%가 뭐라고 답했냐면, 인스타그램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외에도 20대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약 50%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 때문에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SNS 때문에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이렇게 답했대. 도대체 뭐가 SNS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런 우울감의 원인을 결국은 이 비교 심리에서 찾고 있어요. 비교 심리에서.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러한 감정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진화론적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선조들의 삶을 이쯤에서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인류는 보통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절대 다수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약 2에서 30명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면서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이 예전 절대적인 시간 동안 인간이 태어나서 만날 수 있었던, 교류를 했던 인간의 수가 총 150여 명 정도였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요즘 학계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살면서 평생 만나는 사람의 수가 150명 정도였다고요. 굉장히 적죠. 그 중에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 합쳐서 150명. 그런데 그 중에서 내 경쟁자는, 사실상의 내 경쟁자는 몇 명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봐요. 내가 20살의 남성이야. 그러면 150명 정도의 군집 중에서 내 라이벌은 몇 명이었을까? 내 경쟁자는. 이 중에서 어린아이들 몇 명 떼고, 그죠? 어린아이들 몇십 명 떼고, 여성 떼고, 몇십 명 떼고, 또 너무 늙은, 남자더라도 너무 늙은 노인들, 남자들, 경쟁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빼고. 이렇게 빼고 나면 2에서 30명 남는다는 거야. 내가 평생 살면서, 여성도 마찬가지. 내가 평생 살면서 경쟁했던 경쟁자의 수, 2에서 30명.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어찌 변화했던 관계없이 우리의 뇌는 1만 년 전 뇌나 현재의 뇌나 다를 게 없다 그랬죠.
바뀐 건 뭐예요? 세상만 바뀐 거예요. 뇌는 바뀌지 않았어. 뇌가 바뀌기에는 1만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뇌는 바뀌지 않았어. 똑같아, 뇌가.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나서부터 경쟁자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늘어났어요? 원래 2, 30명이었어요, 평소에. 원래 지난 오랜 기간 동안 2, 30명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냥 쉽게 설명하면 2에 30억 명이 돼버렸어요. 2에 30억 명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생겼어, 얼굴이. 내가 딱 SNS에 올렸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생겨봤자, SNS에는 나보다 더 눈도 크고 코도 높은 사람들이 널렸어. 맞죠? 내가 아무리 예뻐도 어차피 내가 예쁜 사진 올려봤자 SNS에는 나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 사진들 널렸어. 맞죠?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아무리 이 동네에서 날고기는 부자라도 SNS에는 나보다 더 날라다니는 부자들이 널렸어. 맞죠? 내가 스크린 골프장 사진을 올렸어요. 갖다가 자랑스럽게 올렸어. 그러니까 내 친구의 피드에 뭐가 올라와? 넓은 필드 사진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경쟁. 세상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세상 전체의 사람들의 경쟁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경쟁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비교가 기쁨을 앗아간다라고 했잖아. 비교가 기쁨을. 이게 너무 쉽게 비교에 노출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비교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원래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단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뭐 비혼, 저출산, 이런 문제들로 지금 온 거지,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 영상을 본 여러분이 자존감도 낮고 남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SNS는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예요. 이게 학계의 정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는 게 그 인간의 특성상 안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3가지를 봤습니다. 3가지를. 집중력, 수면, 행복감, 이렇게 3가지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담을 좀 하나 할까 해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집중력. 켜지 않아도 집중력이 소진된다. 수면 시간에 확실히 영향을 끼친다. 악영향을 끼친다. 핸드폰이. 행복감. SNS를 통한 비교가 행복감, 기분을 망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뭐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임팩트 받았던 거는 요거고. 근데 제가 여담을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할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18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태블릿과 휴대전화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이 글귀가 책 200페이지에 적혀 있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 책에는 또 어릴 적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 성취도에 관한 결과도 담겨 있는데 당연히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쓸수록 집중력 뭐 내려가고 성적 내려가고 뭐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을 딱 덮고 나서 보니까 제자가 한 명 생각났어요. 제 제자가. 제가 편의상 A라고 칭할게요. 얘가 어떤 애냐면은 제가 요즘 본 아이 중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류에 속하는 아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얘가 초등학교 1. 초딩 1학년. 잼민이.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집중력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생보다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집중력이 더 뛰어나. 더 컸으니까. 그죠? 1학년들은 애지간하면 산만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뛰어다니고 정신없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이에요. 1학년짜리한테 6학년의 집중력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죠. 당연히. 그죠? 근데 얘가 A라는 애가 집중력이 중학생 수준인 거야. 중학생. 제가 느꼈을 때는 집중력이 너무 좋아. 시키는 걸 뭔가를 시키면은 깔끔하게 다 해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참 나는 얘가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 번 얘 칭찬을 했어요. 제가 집중력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수준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기해서 난 칭찬을 한 거야. 너무 신기해. 이런 애가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축구를 가르치는데 얘가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난 사실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내 생각엔 이래. 얘가 나한테 배우면 누가 왔든 나한테 배우면 난 무조건 잘해진다는 주의라서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이 집중력이 언제부터 발현되느냐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6학년 때 얘가 갑자기 철이 들어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5학년 때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낫고 5학년 때부터 4학년 때가 낫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학년 때부터 집중력이 좋으니까 얼마나 얘가 지금 가능성이 높아. 축구를 잘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난 얘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야. 선수로 그런 걸로가 아니라 그냥 얘 자신의 성장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냥 가끔 이제 아이들 유행하는 게임 대충 아니까 아이들이 뭐 브롤스타즈나 탕탕특공대나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걔한테도 물어봤어. 어느 날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야 너는 뭐 게임 뭐해? 브롤해? 탕탕특공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코치님 전 핸드폰이 없어요. 얘가 핸드폰이 없었던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책을 덮고 나서 얘가 생각이 나더라고. 혹시 그 원인이 여기에 있나? 이것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신중하셨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시기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아이한테 사주는 시기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5점, 8.5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책이니까 더 스마트폰의 어떤 효과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